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식현상의 경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미세중력 렌즈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 이 간접적인 내용에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탐사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하지만 실제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73페이지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측한 요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나 눈에 띄는 어떠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중심에 있는 별 부분이 새카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별이 이렇게 새카마다 요거는 아니겠죠. 일부러 별의 경우가 너무 밝아서 행성을 관측하기 어려우니 별을 가린 겁니다. 요렇게 별의 경우를 가린 것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 코비드19 말고요. 코로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그래프로 별의 경우를 가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돌고 있는 별들, 여기에서도 여기 2012년도에는 여기 정도 있는 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거는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거거든요. 우주 망원경,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중심별의 경우가 밝기가 행성에 비해서 매우 밝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별을 가리고, 그래서 코로나 그래프로 가린다, 행성을 촬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성의 경우의 에너지는 대부분 바로 적외선 영역의 경우를 방출을 합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이었지만 지구는 거의 대부분 적외선 영역을 방출을 했다라고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단파 복사다, 장파 복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행성들은 적외선 영역의 경우를 방출을 해서 적외선 영역을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직접 촬영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쉬운 행성의 경우는 당연히 적외선으로 촬영을 하니 적외선 양의 경우가 많이 방출되면 잘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적외선의 경우가 많이 방출되는 경우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구에서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번째,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당연히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그 적외선에 방출되는 면적의 경우가 넓어지기 때문에 많이 방출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입니다. 자, 여기서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외선이 많이 방출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행성의 경우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가시광선 영역 쪽으로 많이 방출이 되어서 오히려 적외선 영역 부분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가시광선 정도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거의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별 정도의 수준으로 막 타올라야지 가시광선을 방출을 하는 거고요. 행성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높아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의 양이 많이 방출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이러한 직접 관측을 할 때 당시에 분광 관측도 이루어지게 되면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이 내용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된 행성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그래프가 있는데, 새로운 그래프는 가로축과 세로축 먼저 봐야 되겠죠? 가로축은 연도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외계 행성의 경우가 발견이 됐는지를 나타낸 건데, 누적이에요, 누적. 그래서 2017년을 한번 보면 3,000개 정도가 가량 발견이 되었는데, 요거는 2017년도 13,000개가 발견이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3,000개 이상 정도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의 경우가 지금 현재로는 3,000개에서 4,000개 그 사이 정도 발견이 됐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좀 주의 깊게 보면,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가장 많이 발견된 그 방법의 경우가 바로 식현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게 여기 있는 도플러 효과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요 부분의 경우가 기타인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식현상과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됐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세중력 렌즈라든가 아니면 바로 방금 얘기했었던 직접 관측 요런 것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라는 것은 그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까지 그래서 이 발견된 애들을 그러한 물리량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지은 겁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가로축을 보면요. 공전궤도 반지름이고요. 1의 경우는 지구로 기준을 했고, 이 세로축의 경우에는 질량입니다. 1의 기준은 이때는 목성이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선 한번 여기에 있는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애들의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시선속도 변화고, 검정색깔 동그라미 식현상, 세모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선속도 변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시선속도 변화라는 거는 도플러 효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도플러 효과 자체가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일어나는 그런 편이랑이 변화한다, 혹은 시선속도가 변화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선속도의 변화를 통해서 발견이 된 애들은 대부분 여기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질량의 경우가 거의 목성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식현상의 경우를 보면요. 식현상은 지금 미세중력 렌즈랑 잘 구분이 되지 않을 텐데, 여기 부분에 있는 것이 식현상입니다. 식현상의 경우 보면 지금 현재 요 지구보다도 공전궤도 반지름이 거의 대부분 어떤가요?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미세중력 렌즈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미세중력 렌즈는 대부분 공전궤도 반지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실제로 외계 행성들이 대부분 질량이 크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걸까요?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질량의 경우는 당연히 다양하게 있고 지구만한 질량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굉장히 긴 행성들도 있을 거입니다. 근데 그러한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잘 발견되지 못하고 질량이 크거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 잘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요런 애들만 많은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아래에 있는 탐구를 보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해서 어떤 탐사 방법에서 어떤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탐구활동에 있는 그림 세 가지는요, 아까 봤었던 그림을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따로 해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직접 관측, 나는 식현상 이용, 다는 도플러 효과 이용을 해가지고 찍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직접 관측을 통해서 본 애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지구보다 질량의 경우가 어떤가요? 크고 공전궤도 반지름의 경우에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이유는 바로 행성의 질량, 그리고 반지름,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이 클수록 방출되는 적외선량이 어떻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많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외선의 경우가 많이 방출되니 직접 관측을 통해서 잘 관측이 되겠죠. 나에 있는 식현상 보도록 할게요. 식현상의 경우는 지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구보다 이러한 공전궤도 반지름의 경우가 작고요. 또한 질량의 경우도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고 공전궤도 반지름은 작다. 근데 특히나 이러한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이유에 대해서는 식현상 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가 어떻다? 그렇죠. 작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래에 이 식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식현상이 왜 반지름이 작을수록 일어나기가 쉽냐면요. 같은 기울기로 공전궤도 반지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별, 행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관측자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할게요. 얘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경우고요. 요거의 경우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굉장히 큰 경우로 한번 봅시다. 별, 행성. 여기서 이렇게 관측자가 이게 보는 겁니다. 요 그림은 이렇게 별의 경우가 이렇게 도는 것을 여기 바로 이렇게 바로 그 여기에 있는 것을 옆으로 보는 그림이고요. 이거 공전궤도
그래서 여기가 공전 궤도면이 되겠죠. 자, 요러한 상태일 때요. 행성의 경우가 요렇게 위치를 하면 어느 정도 잘 그래도 별의 경우를 일부 가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식현상이 일어나는데 같은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굉장히 길게 되면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식현상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말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 때 요런 경우에 이렇게 식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다 마지막에 있는 도플러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효과는 일단 대부분 질량의 경우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질량이 지구보다 크다. 이렇게 대부분 질량이 지구보다 큰 애들을 도플러 효과로 관측을 잘 되는 이유는 질량이 클수록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와서 2번, 가로 2번,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견된 외계 행성들의 경우 반지름과 그리고 중심별의 질량 을 한번 보면요. 지금 반지름의 경우로 보면 얘네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2에서 3.1 사이인 애들이 대부분 외계 행성의 반지름은 요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심별의 질량의 경우는 지금 요 정도인데, 중심별의 질량의 경우가 0.8에서 1.4 정도 사이다. 요 정도의 거의 대부분 중심별의 질량이 존재한다. 요런 얘기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날개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매치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로 3번을 보면요. 연도에 따라서 발견된 애들의 질량의 경우를 지금 나뉘어가지고 찍어 놓은 건데요. 탐사 초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1900년도 그리고 2000년도 정도에 보면요. 이 목성 질량의 경우가 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보면 대부분이 목성보다 질량이 큰 애들이 발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우가 흘러가면서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게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질량이 작은 애들도 현재는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의 이름이요.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이거든요. 지금 외계 행성계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탐사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애들의 특징이 무엇인지까지 다 보았고요. 이제는 새롭게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요 단원에서는 외계인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외계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그런 행성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볼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볼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탐사를 왜 할까? 그런 의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계 생명체라는 것은 당연히 지구가 아닌 공간에 사는 생명을 외계 생명체라고 하겠죠. 이러한 외계 생명체는 여기 보면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로 추정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생명이라든가 화학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탄소의 경우에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의 경우가 4개나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이룰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복잡한 그런 구조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우리 이러한 생명의 기본으로 하는 물질이 되잖아요. 그것도 외계 생명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구과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이러한 행성의 경우가 바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과요. 두 번째는 단단한 표면이 있는 바로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 가능 지대가 특히나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단한 표면이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행성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행성을 2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을 거예요. 지구형 행성과 무슨 형 행성이었죠? 그쵸? 목성형 행성이었어요. 둘의 경우 우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눴는지 기억나나요?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암석형 행성이다라고 불리고요. 목성형 행성은
암석처럼 딱딱한 고체가 아닌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형 행성 혹은 가스형 행성이다 부르는 것이 바로 목성형 행성이에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가스형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기라는 것은 힘들죠. 이러한 고체, 딱딱한 암석이 있어야지 거기서 물도 좀 흐르고 우리가 디딜 땅도 있고 거기에 있는 물질을 좀 이용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행성들은 우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구형 행성, 암석형 행성에서 위치할 건데 우리가 이러한 지구형 행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탐사를 하냐는 거죠. 겉보기에 이게 암석인지 가스인지 사실 구분하기라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밀도로 한번 구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암석이 기체보다 밀도가 훨씬 크겠죠. 그럼 밀도의 경우를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바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질량의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질량 구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부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지름을 통해서 부피 구할 수 있잖아요. 요 반지름은 식현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R의 경우에는 2분의 V T2-T1이다라고 해서 아예 구하는 방식까지도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를 구해서 지구형인지 목성형인지 알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요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할 생명 가능 지대라는 겁니다. 생명 가능 지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영역인데, 자, 행성에서 생명의 경우가 탄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뭐 대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와 범위를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의 그림인데 가로축을 보면요. 공전궤도 반지름이래요. 그래서 지구의 경우가 1이니까 여기 정도의 지구가 있어서 지금 지구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세로축은 별의 질량을 나타낸 겁니다. 이 별의 질량을 보면 태양의 경우가 1이고 그래서 여기 태양에 있는 부분에 지구가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명 가능 지대가 특징이 바로 뭐냐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질량, 광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별, 특히나 그 주계열성에서는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어떻게 됐죠? 그쵸, 광도도 같이 커졌어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왜 생명 가능 지대가 이 범위에서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질량 그리고 광도에 따라서 질량, 광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있는 질량에 따라서 지금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요. 질량이 큰 경우에 멀리 존재를 하고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가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광도는 빛의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 별이 내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광도가 크다는 거는. 그럼 여기 있는 질량이 큰 경우에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하니까 자, 우주 공간에는 어디든지 간에 H2O라는 그러한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별에부터 가까이 있게 되면 얘네들의 경우가 물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다 증발해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가까운 부분에서는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에서만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를 하겠고 그 이후에는 그것의 경우가 얼어버려서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존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의 경우가 큰 경우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수증기로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가 넓은 거고요. 반면에 질량의 경우가 작으면 수증기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물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요 거리가 가까운 거죠. 자,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지우고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와 폭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거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질량이 클수록 멀리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의 이 폭의 경우는요. 지금 요 그림은 좀 잘 안 나타나져 있는데 과장해서 그리면요.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경우가 큰 경우에 굉장히 폭이 넓고요. 그리고 질량의 경우가 작은 경우에 폭이 좁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질량이 클수록 넓어진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고요. 요 내용 한번 완전히 정리를 해봅시다.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경우 질량이 어떨수록 우리 광도가 커지죠? 그쵸.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지는데,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중심별로부터 요 생명 가능 지대는 멀어지고, 그리고 폭도 넓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면요. 화성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명 가능 지대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요거는 우리 현재 태양계에서의 위치를 좀 나타낸 건데, 단 지구만이 생명 가능 지대에 쏙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만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화성의 경우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생명 가능 지대보다 멀리,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에서는 물의 경우가 H2O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얼음의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위 극쪽의 부분에 극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얼음 상태에 있는 물이 존재를 합니다. 요걸 가지고서 뭐 계절의 변화도 알아내는데, 아무튼 실제로 그래서 수성이나 금성의 경우에는 수증기 형태로, 화성부터 멀리 있는 행성들은 얼음의 형태로 실제로 물이 존재를 하고, 단 지구만이 물의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진화에 따라서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의 경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경우 진화를 할 때 일단 광도의 경우가 점차 커집니다. 왜 태양이 진화하면서 광도가 커지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좀 대학 수준이어서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광도가 점점 커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 광도가 점점 커지니 생명 가능 지대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쵸? 멀어지겠고, 폭의 경우에는 넓어지겠죠. 자, 요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세로축이 시간이고 가로축이 태양으로부터 거리인데, 현재의 경우 지구의 경우 여기 부근에 위치를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부근의 위치가 1AU라는 거리인데 태양으로부터 1AU만큼 떨어졌다는 건데, 일단 AU라는 단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1AU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1AU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1AU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1에다가 여기다 지구라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아무튼 현재는 지금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지구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될수록 광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점차 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20년 후를 한번 보면 이미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나 있겠죠. 그래서 약 10억 년 정도가 되면요. 10억 년 정도면 한 요 정도. 이때부터 이제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지구의 경우가 현재보다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높아지고 액체 상태의 물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하지 못하고 무슨 형태로 존재하겠다? 그쵸. 기체 상태, 수증기 형태로 그래서 증발해 버릴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0억 년 정도 후면 아직 태양의 경우 주계열성 단계이지만 이미 지구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나서 이러한 생명체가 더 이상 탄생이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 방금 배운 내용 꼭 반드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습 꼭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